그러면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먼저 진도표를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낸 과제를 살짝 봤는데 제가 판다스를 좀 빨리 나갔다라는 생각을 세훈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 진도 수업은 진도 수업대로 할 거고요. 뒤에 저희가 오늘 EDA를 하면서 판다스 코드를 작성한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좀 천천히 나가고 판다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나가고 좀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나갈 진도는 뭐냐? 그냥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각화에 관련한 이론 파트, 그 다음에 ED에 관한 이론 파트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시각화 코딩 하는 것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EDA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배울 거고요. 먼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요 PPT 있잖아요. 요 PPT 초반부는 제가 지난 시간 초반부에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요거의 이제 뒷부분을 이제 수업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거 봐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제 공유화면 편하게 보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배우잖아요. 이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할까요? 혹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볼 사람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예, 살짝 데이터 과학의 주 목적이 결국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의미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제대로 전달하기까지 데이터 과학이라 보면은 전달한 과정이 시각화도 중요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학교에서 자료에서 나눠주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들인데요. 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건 되게 단순한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주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누구나 쉽게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인사이트 공유 4번에 써있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시각화는 시각화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요하고 이 데이터 시각화를 좀 배워볼 건데 일단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시각화의 예시들을 보면서 좋은 데이터 시각화가 어떤 거고 데이터 시각화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이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 과학 중에 가장 최고의 데이터 시각화 10개를 꼽아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서 좀 좋은 예시들을 볼 건데 이게 엄청 유명한 그래프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텐데 이제 인구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보여주나 이런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은 뭐 어떤 세대에 몇 명 있는지 이게 되게 막 숫자가 눈에 똑바로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솔직히 이 그래프 보면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시각화가 되겠죠.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되니까요. 특히 이런 것도 좋은 시각화가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경도나 위도의 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요 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먼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일식 경로 지도예요. 그래서 요 경로 위에 있으면은 내가 언제 일식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낸 시각화를 한 자료인데 이런 게 있으면은 내 위치를 찾아서 나는 언제 시작화가 되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데이터에는 사실 위도, 경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러면은 그런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보기 힘들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했던 데이터 그런 인사이트 공유 이런 데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좀 다른 이슈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이때 두께가요. 그때 군사 병력의 수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보면요. 갈 때는 정말 많은 군대가 갔지만 돌아올 때는 되게 초라한 병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게 그 나폴레옹의 뭐 군대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모스크바로 돌진을 했는데 그대로 다 죽고 돌아왔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콜레라 감염 지도인데 콜레라 감염된 사람들의 위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찍음으로써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보시면은 저게 뭐냐면 이 도시의 물 공급처 중에 하나인데 저 물 공급처가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왜 좋냐? 이게 확진자가 나온다는 건 볼 수 있는데 이걸 통계적으로 만들면서 어디가 이 중심지인지를 알고 어디가 원인지를 찾고 이런 인사이트를 내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데이터 시각화로 꼽히는 예시인데 이게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고 이게 달마다
이 크림반 전쟁에서 사망자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 넓이가 사망자의 수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나이팅게일이 집계를 했는데 이 빨간색과 검은색은 전투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이고 이 파란색은 그 더러운 거에 의한 질병 감염 이런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군대가 잘 싸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죽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팅게일이 이런 시각화를 하나 만들어서 정부에 보냄으로써 위생이 문제다라는 거를 제대로 전달한 거죠, 영국 정부한테. 그래서 위생을 갈아엎어서 뭐 크림반도 전쟁을 이겼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만큼 뭐 데이터 시각화가 이런 식으로 잘하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이런 사례들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려운 데이터 형식을 쓰진 않을 거고요. 저희는 좀 간단한 뭐 파이 그래프라든가 바 그래프라든가 꺾은선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 그리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 아,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히스토리 차트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 가로축이 지역 하나하나고 세로축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국이 좀 지배적이었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각화 자료인데 이거 딱 보면은 로마 제국이 개쩔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 시각화의 좋은 예시들, 그다음에 장점들을 좀 살펴봤고, 내가 데이터 시각화를 하려면은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데이터 수집이랑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뒤에 시각화 방법을 선택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개가 있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 시각화 방법 선택, 시각화 디자인. 이 세 개가 있어서 이 세 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그 EDA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각화를 보기 전에 EDA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DA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시각화로 돌아올 건데, 일단 EDA가 뭐냐? EDA는 일단 Explanatory Data Analysis라는 약자라서 그냥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 개념을 좀 이제 잡아 나가야 될 텐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고 하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일단 두 종류 각각을 먼저 살펴볼게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가설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요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1위를 먼저 살펴보면은 데이터 수집, 시각화 탐색, 패턴 도출, 인사이트 발견이에요. 이 두 개는 어떠냐면요. 목적성이 다르고 방법론이 달라요. 그래서 좋은 비유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CDA는 뭐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분석법이 CDA라고 생각하고 요 EDA는 이 정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EDA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시윤이 들어왔는데 요 앞에 내용 막 그렇게까지 많은 건 없었거든요. 데이터 시각화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EDA부터 들어도 아마 오늘 진도 나가는데 무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DA, EDA가 있는데 이 CDA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데이터의 수집, 뭐 분석 이런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이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인 문제가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분석이 도구로 작동하는 그런 분석법이고요. 이 EDA는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럼 그 들어온 데이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보고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생물학자가 있어서 뭐 어떤 유전자랑 뭐 당뇨의 관계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당뇨인 사람이랑 당뇨인 아닌 사람 두 명 모아놓고 두 집단 모아놓고 뭐 유전자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 수집을 하겠죠. 근데 그걸 통계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키포인트는 뭐야? 이 데이터에 어떤 정보들이 있냐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이 유전자랑 당뇨 관련이 있냐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그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인 집단과 당뇨가 아닌 집단에 대한 뭐 데이터를 얻었어요. 유전자 데이터를 얻었어. 그러면은 이거 핵심은 저런 가설 이 원래 이 연구에서 하려고 했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랑 이 컬럼에는 와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네. 저 컬럼을 보고는 와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네 하면서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게 이 EDA예요. 그래서 요 EDA가 있고요. 요 옆에 도표에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유연하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통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특징과 구조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데이터를 탐색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EDA는요, 목표가 이거예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를 볼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건 왜 이렇지 하면서 질문을 세우고요. 이 질문을 뭐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출력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 데이터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요 EDA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질문을 세우는 것에 핵심 포인트를 좀 두고 싶어요. 아, 연역적 탐구, 귀납적 탐구랑은 살짝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역적 탐구랑 귀납적 탐구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그 CDA의 종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연역적 탐구랑 귀납적 탐구는 결국 어떤 뭔가 내가 true인지 false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귀납적 탐구는 뭐 실험을 설계해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하면서 알아보는 거고 연역 탐구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그걸로 막 논리를 연결해가지고 뭐 3단 논법 이런 걸 쓰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역적 탐구랑 귀납적 탐구 둘 다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게 키포인트 있다는 점에서 CDA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귀납적 탐구랑 CDA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연역적 탐구는 데이터를 수집한다기보다는 뭔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론을 뭔가 어떤 특정 대상에 적용시키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많잖아요. 뭐 3단 논법 있잖아요. 뭐 사람 죽고 소크라테스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게 연역적 탐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귀납적 탐구는 CDA예요. 둘 다 CDA에 뭐 하나에 포함시켜야 된다면 CDA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또 던져볼게요. 왜 EDA가 필요할까요? 한번 자유롭게 답. 아무래도 바로 CDA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일단 가설을 세워야 되잖아. 이래서 이럴 것이다. 난 가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아예 초기 단계거나 아니면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논리적 서술이 어려울 정도면은 그냥 결과를 보고 왜 상관관계 추론하는 이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짝, 저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인 CDA의 좀 단점을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태용 씨 DM으로 필요 없다고 이런 말 보내지 마시고요. 혹시 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나요? 요거를 CDA에 비교한다기보다는 EDA와의 장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CDA 같은 경우에는 내 가설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내 가설에 맞는 데이터를 약간 데이터 자체가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라면 이 데이터를 어,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싶을 것 같아요. 데이,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통 자기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EDA 좋은 핀트를 좁아준 것 같은데요. 이, 사실 EDA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EDA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 보면은 칼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잘해야 3차원이잖아요. 뭐 3차원도 사실 2차원에 그리다 보면은 좀 생략돼서 저희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컬럼들을 다 동시 시각화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질문 던져보고 뭐 A 컬럼과 B 컬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B랑 C에 대한 관계에서도 한번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도 던져보면서 한번 시각화해보고 저 질문도 던져보면서 좀 시각화를 해보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사실 데이터 과학이 이제 좀 심화되면은 인공지능 이런 쪽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럴 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전에 EDA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칙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면은 EDA를 하지 않아서 그냥 되겠지 하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컬럼은 값 분포가 뭐 0.01에서 0.1이고 뭐 B라는 컬럼은 뭐 100만에서 1000만이 단위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스케일이 그렇게 다르면 인공지능 모델은 절대 학습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좀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에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똑바로 이용을 해야지 데이터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EDA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EDA는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훈이 말, 주한이 말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과제 연구 같은 거 할 때 이게 저희가 보통 주제를 하다가도 그냥 시행착오가 생기면 주제를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EDA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CDA보다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메인리한 요걸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EDA를 좀 살펴봤는데 EDA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이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각화의 종류를 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다양한 종류들을 좀 볼게요. 이따가 좀 코딩 쪽에서 각각 어떤 함수로 이걸 구현할 수 있는지를 좀 볼 건데 일단 그래프의 종류를 볼게요.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그래프는 이 판다스에 그 매프로립 연계된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플롯이 지원하는 그래프의 수가 12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게 파이 그래프, 이렇게 원 그래프죠. 파이 그래프는 다 아실 것 같고, 요 스택드 버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누적형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라인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고요. 산점도가 있는데 영어로 스캐터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본 6개 그래프 중에 나 이거 잘 모른다 하는 거 혹시 있나요? 네, 여기까지 6개는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까지 6개는 아실 것 같았고요. 요 다음부터는 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요 박스 플롯은 뭐냐? 이 저희가 집계함수 중에 퀀타일 함수 한번 배웠잖아요. 퀀타일 함수. 퀀타일 함수가 뭐 상위 몇 퍼센트인지 그거를 구해준 함수인데 그래서 1분위수랑 3분위수가 있잖아요. 뭐 상위 25% 5% 선, 그리고 상위 75% 선이 있는데 요 박스 플롯이 뭐냐면요. 데이터의 분포를 알려주는 함수인데 아, 보여준 시각화인데 요 가운데 선 보이시죠? 이게 중간값이고요. 요 윗선이 상위 25%, 요 아랫선이 하위 25% 선이고 요 부분이 요 막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오차 범위예요. 그리고 여기는 오차 범위가 없는 데이터를 다뤄서 없는지 요 원래 오차 범위 바깥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걸 이상치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 이상치를 원래 점을 다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얘는 이상치가 하나도 없어서 점을 안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구성 요소는 중간값 제1 4분위수, 제3 4분위수 그냥 상위 25%, 하위 25% 선, 그다음에 오차 범위, 그다음에 이상치 이런 거를 표현해서 이 여러 가지 칼럼들의 분포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플랫이고요. 그다음에 에리어 플러스는 이제 여러분한테 친숙한 걸 좀 갖고 오려고 저를 갖고 왔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걸로 볼게요. 에리어 플러스는 뭐냐? 그러니까 그 누적형 막대 그래프랑 유사한데요. 그거랑 꺾은 선 그래프를 뭔가 좀 합쳐놓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이 구성 비율의 변화랑 총량의 변화를 동시에 보려고 사용하는 게 요 에리어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거에 연령 분포 이런 걸 보는 건데 뭐 어떤 연령대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총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리어 플롯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두 가지 함수가 더 있는데 이 두 가지 플러스는요. 개념적으로는 배우는데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코딩할 때만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 텍스빈이랑 KD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요 스캐터 플롯에서요. 요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걸 격자를 그린 다음에 각 격자별로 빈도를 색으로서 표현한 게 헥스빈이고요. 그다음에 요 히스토그램에서요. 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이산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산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연속적으로 표현을 해준 게 KD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따가 코딩 때 함수 그리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들이 있죠.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판다스가 지원하는 그래프의 형식일 뿐이지 사실 실제 그래프는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게 어떤 그래프를 골라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을 때 어떤 그래프를 고를 것이냐에 대한 그런 도표인데 사실 정말 많은 그래프가 있어요. 뭐 스캐터 그래프도 이 점의 크기를 이제 어떤 새로운 칼럼으로 지정해서 그리는 이런 버블 그래프도 있고 이 라인 히스토그램 요게 K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3차원의 에리어 플롯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 델타 H 구할 때 썼던 모양처럼 생긴 이런 차트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차트가 있잖아요. 아니면 로즈 다이어그램에 나왔던 사이클릭한 그런 차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차트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상황을 보고 어떤 차트를 골라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컬럼이 있는데 이 두 값의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캐터나 버블 같은 거를 써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x, y 하고 점을 다 찍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 뭐 상관관계가 크다, 작다 이런 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캐터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뭐 분포를 볼 거다. 그러면은 히스토그램이나 뭐 라인 히스토그램, 뭐 KD 아니면 박스플롯도 분포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 그래프들의 용도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봤던 파이 그래프는 이 구성, 이 컴포지션이 어떤 뭐 A라는 게 있으면 A를 구성하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걸 보는 건데 그 구성 정도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파이나 아니면 이게 변하는 거라면은 에리어 차트를 이용해서 이게 구성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성을 보는 게 아니라 A랑 B가 있어서 그 두 개를 비교할 거다. 만약 그런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 그래프를 쓰든가 아니면은 뭐 라인 그래프를 쓰면은 시간에 따라서 뭐 어떤 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꺾은 선 그래프를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 그래프를 쓰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적에 자기가 맞는 그래프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차트는 그냥 내 상황에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고요. 그냥 넘어가.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시 유의할 점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 이게 되게 많은 유의할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화라는 게 사실 센스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 시각화는 인사이트를 잘 공유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남이 보기 편하게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유의할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아까 시각화의 단계에서 봤던 시각화 디자인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의할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사실 상황 바이 상황이라서 일단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를 엄청 많은 예시를 보면서 배우는데 사실 좀 상식적인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이 있고 센스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의 이런 상식과 센스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예시를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1번이 맞는 시각합니까? 2번이 맞는 시각합니까? 1번이요. 일반입니다. 아, 그렇죠. 1번이겠죠. 어떤 사람이 7, 14, 21로 하겠어요. 0, 5, 10, 15, 20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상식 있게, 이런 식으로 상식 있게 좀 시각화를 해야 되고,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2번이 맞겠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뭔가 럭키 몬스터가 뭔가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작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시각화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서 시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뭐 불필요한 요소를 좀 제거해서 간결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뭐 텍스트랑 숫자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내용들을 좀 코드 짜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시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은 요 PPT를 이제 한번 보고 좀 시각화를 실제로 코딩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 콜앱에 보면은 제가 df.csv라고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이렇게 런타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내가 런타임에 안 올려놨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 창 두 개 이렇게 켜서 볼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df.csv가요. 여러분, 그 3주차 수업 때 다뤘던 그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언더바에 얼이 있고 했던 데이터 있잖아요. 제가 그냥 그 데이터 제일 마지막에 있던 CSV 저장 코드를 가져다가 이제 좀 재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그래프 그리는 파트 하나, 그다음에 EDA를 해보는 파트 하나 이렇게 실습을 좀 구성을 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번에 썼던 데이터를 좀 재사용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난 수업 때 일단 데이터를 보긴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시윤이 지난 시간 안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데이터 어떻게 들어있는지 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임포트를 하고 df를 읽어봅시다. 아,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그 라이브러리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matplotlib.pyplot이라는 좀 어렵게 돼 있는데 plt라고 이렇게 보통 그 관념적 뭐라 해야 관습적으로 인풋을 하고요. 그다음에 c본이라는 인풋도 있는데 요거는 SNS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 어떻게 저거를 그릴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요 앞에 파트는 PPT로 진행을 했고 일단은 저희는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요. pandas.dataFrame.plot 아니면은 pandas의 시리즈에 사용되는 플롯 이렇게 두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 둘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요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들을 다 그릴 거고요. 요 플롯에는 이 핵심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 도큐멘테이션 보이시나요? 요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은 파라미터에 카인드가 있죠. 이 카인드가요. 그래프의 종류를 결정한 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인드에 뭐 라인을 넣으면 꺾은 선이 되고 카인드에 바를 넣으면은 바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되고 카인드에 히스트를 넣으면 히스토그램이 되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요 함수의 카인드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유용한 점이 있다면은 df.plot에 kind는 파이라고 써도 되는데요. 그냥 df.plot.py 이런 식으로 적어도 다 적용이 되게 얘네들이 세팅을 해줬어요. 좀 편의성 있는 부분이죠. 파이썬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이제 저는 편해서 대부분 코드를 그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요 두 개 중에 하나 편하신 거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일단은 각 그래프의 종류들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먼저 살펴볼게요. 이걸 디자인하는 부분의 코드는 좀 뒤쪽에서 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파이 그래프. 파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직접 썼던 이 제 프로젝트에 있는 파이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시면은 뭘로 했냐? 그냥 kind는 파이라고 써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게 목적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value counts 함수랑 자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바 그래프는 kind에다가 ba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가 이게 지금 수평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90도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bar h 쓰면은 반대 호리존탈한 거다. 그래서 얘가 90도 돌려주거든요. bar h 아니면 ba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택트 바 있었죠. 그 누적형 막대 그래프. 이 누적형 막대 그래프는요. 똑같이 카인드는 바를 쓸 건데요. 여기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적용되는 파라미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스택트는 true라는 표현형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형이래요. 무슨 소리야? 파라미터예요. 이 스택트는 true는 뭐 하는 애냐면요. 그냥 그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넣을 경우에 칼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칼럼의 값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리즈에서는 당연히 스택트 바 그래프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 뭐 이 예시를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원래 7개가 있는 A, B, C, D, E, F, G에서 7개가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왔고 이 데이터에 그냥 DF에 플롯 bar 하고 스택트는 true 적으면은 이렇게 7개의 컬럼의 값을 이렇게 누적해서 바 그래프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택트 바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 스택트는 true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여러 두 칼럼을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저 이렇게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건 좀 뒤쪽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분포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카인드는 히스를 쓰는데 히스토그램만의 특이한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빈스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스가 무슨 파라미터냐? 이 히스토그램이요. 이게 막 그러니까 분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막대 여러 개를 옆으로 붙여서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 막대 여러 개 할 때 X축을 몇 개의 막대로 쪼갤 것이냐. 그 중요하겠죠. 이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빈스라는 값을 통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빈스에다가 빈스는 10, 뭐에는 이 가로축을 10개로 쪼개서 각각의 뭐 개수를 세서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빈스라는 파라미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는 kind는 라인으로 쓰는데 여기는 이게 x축, y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x는 무슨 컬럼, y는 무슨 컬럼. 요거를 여러분이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실행하면서 다시 한 번씩 볼 거고요. 요 스캐터 그래프도 똑같아요. kind는 스캐터를 쓰는데요. 이 x는 뭐, y는 뭐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요. 그 플롯 함수 안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그 센스의 부분 하나를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원래 그래프가요. 왼쪽에 다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시각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센스 있게 로그 이런 거 취해주는 거 있겠죠? 이런 것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요. 좋은 시각화를 할 때. 그다음에 박스 플롯. 요렇게 이상치 있으면은 이상치 있잖아요. 요 오차범위 밖에 있는 이상치는요. 이렇게 다 점으로 찍어줘야 돼요. 그게 박스 플롯이고요. 이렇게 이상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카인드는 박스를 쓰면은 알아서 잘 해주는데요. 이때 그 이상치의 범위를 파라미터 조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조정하는 거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얘네들이 디폴트로 주는 이상치 판단 범위가 있어요.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25%값 마이너스 1.5 IQR. 저건 하위, 그러니까 작은 걸로 25%예요. 그다음에 큰 걸로 75% 플러스 1.5 IQR인데 이 IQR이 뭐냐면요. 제 1, 4분위수랑 제 3, 4분위수. 그러니까 상위 25%랑 하위 20%, 55%, 25%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을 IQR이라고 부르고요. 그 IQR의 1.5배를 오차 범위로 잡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 1분위수, 제 1, 4분위수, 제 3, 4분위수에서 1.5 IQR씩 떨어진 부분을 이상치의 범위로 얘네들이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물리학 실험 이런데 그러니까 물리 1인가 실험하시면은 그 오차범위 계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차범위를 여러분이 직접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도큐멘테이션 찾아보면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들으면서는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area 플러스 있습니다. 이거는 kind는 area를 쓸 수 있고요. 이 스택드라는 변수가 있어요. area가 웬만한 경우에는 보통 누적형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비율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라서요. 그래서 보통은 누적형으로 쓰이는데 누적형으로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alse를 쓸 수 있는데 디폴트는 true입니다. 그래서 요 스택트는 true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헥스빈 제가 아까 PPT에는 안 넣어놨는데 그럼 이게 알려만 주고 안 쓰거든요. 이게 뭐냐? 이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쪼개놓은 다음에요. 이 색깔이 빈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kind는 헥스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은 KD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연속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구현 방식은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의 바 하나하나를 뭐 가우스 정규분포로 한 다음에 합친다 하는데 그냥 그건 통계적 방법이고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히스토그램을 연속 그래프로 그렸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확률 밀도 함수를 보여주는 거다 하는데 그냥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저으로 히스토그램을 연속으로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변수는 kind는 KDE 요거 알아두셔서 아 그냥 KDE 그릴 수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 10개 그래프 종류를 배웠죠. 이 10개 그래프 종류들을 좀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앞쪽은 제가 코드를 짜놨는데요. 이렇게 파이 그래프는 이렇게 밸류 카운트랑 엮여서 이 각 카테고리의 개수를 세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롯.점 파이 아니면은 플러스 함수를 쓰고 kind는 파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파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요 칼럼들을 보시면은 직업에 대한 칼럼들이 이렇게 칼럼이 있어서 여기에 10개 값이 들어있었고 뭐 점수라는 칼럼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 칼럼, 나이 칼럼, 그다음에 시험 재시험 본 거냐 아니냐 이런 칼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 말고 재시험 본 거냐의 비율도 이렇게 파이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바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per h를 쓰면은 이렇게 90도를 돌려서 이거는 위 칼럼을 보네요. 위 칼럼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룹 바이를 써서도 이렇게 바를 쓸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실행시켜 보면서 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실행시키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여러분 쭉 요 PDF랑 이거 비교하면서 실행시켜 보면서
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주는구나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분까지 여러분 다 실행시켜 보시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 확인해 보시는 시간 좀 가지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실행시켜 보고, 그래프 종류 좀 확인해 보고, 아,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요 밑에는 제가 이따가 그 커스터마이징 쪽 내용이라서 요 마지막 df 플러점 스캐터 부분 있잖아요. 요 전에 이 KDE까지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래프 잘 그려지고 그래프 종류 어떤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 밑에는 제가 이따 커스터마이징 얘기하면서 다시 볼 겁니다. 선배, 근데 그 질문 어떤 박스나 거? 그런 건 그냥 다 뉴메릭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뉴메릭 원리로만 되는 건가요? 뭐 어떤 거 박스 플롯? 박스 네. 플롯은 그 박스 플롯은 이게 아무래도 이 수치 값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뉴메릭 올리는 툴을 아마 적어줘야 될 거야. 안 쓰면은 에러 날 수도 있고 아닌가 박스 플롯 그 뉴메릭 올리를 디폴트로 주는 디폴트로 툴을 해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디폴트 툴이었던 것 같아, 맞아. 네. 이거 시험에 그래프 종류를 외워야 되나요? 그래프 종류를 어떤 게 종종 나오냐면은 뭐 어떤 상황을 주고 자 여러분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까를 물어보고 그거를 작성하는 함수까지 보통 쓰라고 하는데 요 그래프 커스터마이징은 프로젝트에서 이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함이고 요 그래프 종류는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어떤 상황에 쓰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어, 네. 근데 KD, 엑스빈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사실. 저 앞에 뭐 그래프, 막대 그래프, 에리어 그래프, 뭐 꺾은선 그래프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저 DF 파일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자꾸 PNG 파일로 들어가서 안 읽히고 있거든요. df.csv요? 네. 혹시 제가 그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거 쓰신 거 맞나요? 네. png 파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운로드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아, 제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줌 채팅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 그런 중대한 이슈는 그냥 제 말 끊고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알겠어. 수업 때로 하는데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일단은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있기 때문에 요 뒤쪽 내용을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리고 좀 그래프에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X축, Y축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코드를 보시면 이 히스토그램에 X축이 없어요.
이러면은 막 물리학 실험 보고서 이런데 X축 없으면은 당연히 감점 당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그래프에 X축, Y축 쓰고 이런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는 방법을 그래프 커스터마이징 쪽에서 배울 건데요. 이 커스터마이징은요, 여러분이 막 시험 이런 데서 절대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저런 데서 감점 안 당하고 뭐 축 이름 안 달았다 감점 안 당하고 아니 뭐 시각화를 좀 잘 해가지고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런데 유용하게 쓰일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고 여러분이 남이짱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거를 소개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요. 이걸 수업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걸 외워서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GPT한테 시켰는데 GPT가 리턴해준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그대로 쓸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은 GPT가 짜준 코드를 내가 어느 정도 그 조금 바꾸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 바꾸려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이 짠 시각화 코드를 이해하고 내가 조금 건드리는 거에 좀 목표를 두고 좀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GPT가 잘해주니까요. GPT가 그 막 내가 모르는 기능을 갖고 와주는 건 잘해요. 뭐 내 맘대로 센스 있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 잘 못할 수 있어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볼 건데, 네. 일단 축 제목, 그래프 제목,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f.plot, scatter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x 레이블은 뭐, y 레이블은 뭐, 타이틀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플롯 함수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플롯 함수를 쓰면은 이 PLT 모듈 있잖아요. 매플러리.점 파이플럿 이 모듈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LT에 있는 함수를 써도 되는데 뭐 PLT의 피규어 뭐 PLT의 X 레이블을 함수를 써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lt.x 레이블 뭐 ag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판다스를 위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를 디폴트로 좀 하고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색깔, 뭐 글씨 크기, 뭐 글자의 종류, 폰트 종류는 제가 안 써놨네요. 뭐 그래프의 크기 이런 것 좀 볼 건데 일단은 요 컬러 맵, 폰트 사이즈, 피그 사이즈 알파가 있는데 이 컬러 맵은요 색깔 팔레트를 지정해 줘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본 팔레트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쓴 색깔이 요 살짝 남색 비슷한 파란색이고 두 번째가 요 주황색인 이 팔레트를 디폴트로 쓰고 있잖아요. 이 팔레트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이 컬러 맵이고요. 이 컬러 맵 그냥 검색하시면은 유용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폰트의 크기고요. 이 피그 사이즈는 이 그래프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5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오면은 이렇게 2대1 비율의 긴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그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고 요 알파가 좀 유용한데요. 알파가 히스토그램 여러 개 겹쳐 그릴 때 상당히 유용한데 알파는 투명도예요. 이 제가 그리는 어떤 선이라든가 저런 영역의 투명도예요. 그래서 내가 히스토그램을 겹쳐 그리고 싶다 했는데 원래는 겹쳐 그리면 하나가 뒤로 가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파는 이렇게 0.25로 지정을 해주면은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세 컬럼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겹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알파 투명도가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용한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플러스라는 저런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서플러스는 뭐냐면요. 이 서플러스는 이 여러 칼럼이 있는데 그래프가 그 한 칼럼에 대한 그래프인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은 어떤 한 값, 뭐 한 종류의 값, 뭐 나이라든지 나이의 분포, 뭐 점수의 분포 이런 식으로 하나의 칼럼만 보잖아요. 그 하나의 칼럼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를 DF는 여러 칼럼이 있죠. DF에 적용시키면은 이게 보통은 하나에 몰빵시켜서 그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X축 하나, Y축 하나 박아놓은 다음에 여기에 다 그려줘요. 심지어 알파도 설정을 안 해놓으면요. 이게요. 그 하나는 뭐 어떤 그래프의 뒤로 가면서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그려줘라라는 의미가 서플러스는 true이고요. 이 분리를 할 때 이게 세로로 분리할지 가로로 분리할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걸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 레이아웃은요. 그 좀 넘파에 있었던 뭐 위쉐입에 있는 그런 쉐입이랑 좀 달라요. 그냥
이 레이아웃은 요 튜플 있잖아요. 요 튜플에 총 들어가는 크기가 이 나와야 되는 총 그래프의 수보다 커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3개인데 나는 기역자 모양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 하면 그냥 2,2라고 쓰면은 얘가 알아서 기역자 모양으로 출력을 하든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레이아웃은 총 그래프 수보다 더 많으면 돼요. 살짝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여러분 실행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다음 피그 사이즈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플러스랑 레이아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도 히스토그램 그릴 때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격자선, 이 격자선이 좀 유용할 때가 있죠.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그리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그리드라는 옵션을 키면은 이렇게 격자선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녀석이 나왔는데 이 중요한 녀석이요. GPT한테 일을 시켜놓고 내가 이게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X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직접 작성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애냐? 이 매플립에 있는 객체인데 얘가 그래프의 축과 관련된 객체거든요. 근데 이게 디폴트는 XY 축을 갖고 내장하고 있는 그런 X를 갖고 있고요. 그게 디폴트로 들어가요. 근데 아니 나는 로즈 다이어그램 그릴 거다. 로즈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제가 얼세타로 그려야 되잖아요. 얼세타로 뭐 극좌 표기를 써야 되는데 극좌 표기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에서 x를 어떻게 잘 건드려서 뭐 mp. 뭐 degree to radian 막 이런 함수들을 써가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x라는 객체를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x라는 객체가 축과 관련된 객체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이 GPT한테 뭘 시킬 때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시를 얼세타로 그려놨는데 3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 이 x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차원 그래프 그리는 걸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수치값이 3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5차 시에 저희 머신러닝 배울 때 하나를 시각화를 3차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3차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 x 객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요 x 객체가 축과 관련된다. 그래서 r세트라든가 xy를 xyg로 바꾼다던가 이런 때 중요하다. 이런 거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같이 볼게요. 요거 프랩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 이런 거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내용은 그냥 제가 어거지로 이 겹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알파를 쓰면은 이렇게 겹치는 거를 구현할 수 있다. 뭐 컬러 맵을 이런 식으로 좀 봄 풍경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글자 크기를 20으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라면 히스토그램이 같이 그렸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분리를 시킬 수 있다. 한번 그냥 그려볼까요? 그냥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불편하죠. 뭐 지금은 2개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많아지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드를 킬 수도 있고요. 격자르죠. 그다음에 요 함수는 요 코드 이해하실 필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뭐 이상한 함수를 갖고 와서 X를 건드렸죠. AX. 요 엑시스의 약자인데 요 X를 건드렸죠. X를 건드리면 뭘 한 거다? 내가 축을 바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얼세타로 바꿨다. 여기서 제가 그 아까 보였던 나이팅게일 로즈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수치가요. 연속 수치가 아니라서 저렇게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네, 별로 좋지 않은 시각화예요. 근데 AX가 축과 관련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코드를 짜왔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뭐냐? 이 C번과 관련된 파트거든요. 이 C번이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모듈인데 이거는 그 매플롯.5 플러스 보면 10가지 그래프 말고는 그래프 종류를 더 못 그려주거든요. 근데 사실 10종류는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한 모듈이 요 C번이에요. 근데 이 C번에 있는 함수들은요, 여러분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더 좋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C본입니다. 그래서 이 C본에는 크게 2종류의 다양한 그래프 종류가 있는데, 확장형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종류의 그래프를 뭐 합쳐놨던가, 뭔가 새로운 타입의 그래프라든가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류들을 좀 뒤쪽에서 볼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머신러닝이랑 이제 머신러닝 어소시에이티드 그래프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이랑 협력된 그런 그래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요.
뭐 산점도를 찍는데 자동으로 그 추세선을 그려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분류 알고리즘 적용해서 분류한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다던가 막 이런 머신러닝 협력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지본에서 여러분 다루실 때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딱 하나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 딱 하나는 좀 중요해요. 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좋아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이 보실 모든 그래프 중에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히트맵이요. 여러분이 보실 웬만한 뭐 확통 수행평가나 대가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애들이 다 쓸만한 그래프인데 이 히트맵이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상관관계 목표 있잖아요. 뭐 어떤 컬럼이랑 어떤 컬럼은 상관관계가 몇이다. 이런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리는 거 제가 2차 신가에 과제로 냈었죠. 넘파이로서 이거 구현하는 거. 근데 이렇게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은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서 상관관계가 높고 낮고를 색깔로서 보여주는 게 이 히트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0.7이 찍혀 있는 데는 와 이런 데는 상관관계가 높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죠. 뭐 음료랑 육류가 상관관계가 많네요. 이건 좀 특이하네. 이거는 국가별 섭취량을 보고 상관계를 그린 건데 특이하네요. 음료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육류를 많이 먹는 요 하여간 저런 식으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히트맵을 좀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요 df.core 함수 있잖아요. 이걸 제가 과제에서 슬쩍 소개하긴 했는데 좀 정식으로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려준 함수고요. sns.heatmap 안에 df.core 쓰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아, 이때 컬러 맵은 제가 red스라는 걸 써서 red스라는 걸 써서 좀 조정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리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그 왜 시본이 좀 더 유용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진짜 안 좋은 게요. 제가 항상 불만 갖고 있던 건데 이 매프롤립의 꺾은 선 그래프는 점을 안 찍어줘요. 이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점 찍어주는 기능 이런 그 막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은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보통 이 C본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프로젝트 할 때 좀 시각화를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GPT한테 C본에서 어떤 기능하는 함수 찾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도큐멘테이션 들어가서 도큐멘테이션 읽어보고 쓰시면은 아마 유용한 시각화를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이 히트맵 그리고 이 df.core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값을 안 보여주니? 원래 값을 보여주는데. 하여간요.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이 높고 낮고를 좀 보여주고요. 여기 보면은 job이랑 앵글이 좀 상관관계가 크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뭐 포인트 플롯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유용한 기능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같이 EDA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17분 있네요. 아, 이러면은 여러분의 풀 시간을 막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천천히 설명하면서 풀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쓸 데이터는 뭐냐면요. 그냥 이거 위에 두 개 실행하시면 되고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계속 쓰고 있죠. 저렇게 뭐 핵을 저함수 이용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df 5개를 불러왔고요. 이 df 5개를 가지고 EDA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제 시간에는 그냥 제가 짜는 코드 그냥 따라 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보면서 아, 쟤는 저렇게 짜고 있구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EDA 진행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직접 자기만의 EDA를 하는 시간은 아마 2교시에 세훈이 시간에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한번 봅시다. 5개의 DF는 모두 같은 컬럼을 갖는가?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병합을 할 때 컬럼 조합이 좀 다르면 병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포를 다 봐도 되고 인포 하면은 칼럼 정보가 나오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36개나 돼서 눈으로 비교하기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df1. 컬럼 이렇게 하면은 컬럼 쓴다? 예, 컬럼 쓰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df 컬럼스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용을 좀 해봅시다. 요거- 요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죠. 자, 혹시 나는 방금 김현웅이 짠 코드를 이해했고 설명할 수 있다. 혹시 해보실 수 있나요? 제가 자, 해보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우선, 어를 안 네,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 어떤 방식이죠? 자, 잠시만요. 그냥 제가 좀 이야기한 스텝 바이 TF 스텝으로 갈까요? 네네. 원점 컬럼스 하면 DF 안에 컬럼스가 인덱스로 리턴돼서 나오겠죠? 이제 그렇죠. df2점 컬럼스랑 비교하면 이제 df1과 df2의 컬럼 인덱스가 같은 거에 대한 부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에 대한 불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df1, 3도 필요, 1, 4, 1, 5 필요한 다음에 이제 그냥 그걸 퍼센트 n을 해서 end 연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엔드 연산을 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df1. 컬럼스 하면 요 인덱스 객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객체가 같냐 하면은 그 인덱스 객체 아까 길이 36이었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길이짜리 인덱스 객체가 나올 거고 인덱스 객체 안에 true, false 정보들이 담겨 있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 각 위치별로 같은지 다른지. 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과제를 봐. 제가 살짝 저랑 세훈이랑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과제 제출도 떨어지고 주한이가 과제를 냈는데 제일 첫 칸에 선배님 판다스 너무 어려워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걱정을 하고 있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게요. 그래서 df1. 컬럼스랑 df2. 컬럼스를 하면은 이렇게 각 요소 대응되는 위치별로 비교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애가 4개가 생길 건데 이 연산을 하면은 풀 연산을 하면은 벡터와 연산이니까 이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판다스 시리즈의 집계 함수 중에 하나인 all 함수를 써서 집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EDL 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근데 데이터 5개를 얻었는데 이 5개가 컬럼 수업이 같대. 그러면은 한 번에 좀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합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합쳐봅시다. 그러면은 무슨 함수를 써야 되죠? PD. 콘테스트를 하면 되죠. 맞습니다. PD. 컴캣을 해야 되죠. F1, TF2, TF3, TF4, TF5 이렇게 5개를 리스트에 넣어서 컴캣을 함수 쓸 수 있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엑시스를 0을 써야 될까요? 1을 써야 될까요? 엑시스는 1을 써야 아, 되죠. 엑시스 아, 1. 0을 써야 되죠. 네. 아닌가? 그쵸, 0을 써야 되죠. 네. 왜냐면은 요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df1은 그러니까 컬럼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컬럼은 이 컬럼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 인덱스 방향으로 신장을 해야 되니까 엑시스는 0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진 게 나오는데 아 이걸 df에 저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또 한번 정보를 좀 볼까요? 요 df에. 요 df의 정보를 보면은 컬럼이 37개가 있고요. 앞에 2개 unnamed 땡땡 0이 있는데 뭔가 좀 수상해 보이죠? 이 2개는 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요. 그래서 뭐 넌 다 2395 있는 거 봐서는 뭐 결측치는 잘 없는 것 같고 이런 성질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이 플로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과제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자 데이터 타입이랑 그 널이 아닌 값의 개수를 확인하는 코드를 짜세요라는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이 보통 뭐 포문을 쓸 때는 그냥 인덱스를 출력하든 해서 이거를 일일이 출력하려고 하더라고요. 제 의도는 분명 df if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상위 칼럼은 아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구나 이런 거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 코드를 안 지웠네요. 네, 그래서 df. 이 0점에 보면은 어? 인덱스 01234 이거 01234 이거 01234 뭔가 딱 봐도 뭔가 이 벌써 5개만 봤는데 귀납적으로 그냥 똑같을 것 같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아까 짰던 코드랑 원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땐 인덱스 객체였고요. 지금은 시리즈 객체예요. 그리고 시리즈 객체랑 인덱스 객체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냐, 벡터 연산이 잘 작동을 한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썼던 그 문법이랑 동일한 문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처리 2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인덱스랑 똑같냐 물어봤는데 모든 값에서 똑같대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저거는 저 바이트 수만 낭비하고 내 램 용량만 차지하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좀 없애버립시다. 자, 없애려면은 무슨 함수를 써야 되죠? 자, 한번 그 은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 시윤이는 수업 전거 못 들었다고 했으니까 한번 은재가 대답해 봅시다. 무슨 함수를 써야 되죠? 드롭 아닌가? 요. 맞습니다. 드롭 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 드롭 함수에 컬럼스라는 옵션에다가 제가 드롭할 컬럼인 0.1 이거랑 언웨이트 0 이런 거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드롭을 해주고 요 앞에 두 개 칼럼이 사라지고 요 후드부터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저희 반영을 해주고 싶으니까 인플레이스를 씁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자기적인 상황이고 좀 일단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 끝에를 보십시오. 이게 2395 줄이 있는데 그다음 721, 720, 718, 717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딱 봐도 인덱스를 뭔가 그냥 합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DF 다섯 번째 있던 애면은 그 다섯 번째 그 DF5에 있을 시절 인덱스를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인덱스를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요? 인덱스를 쓰기보다 리디임을 쓰는 게 나겠죠? 저희는 reset index라는 함수를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은 기존의 인덱스 한 reset index라는 함수를 쓰고 drop은 2를 쓰면은 기존의 인덱스는 제거해 버리고 range index라는 디폴트 인덱스로 리셋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래도 새로운 함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걸로 뻐겨서 기능할 수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새로운 함수들을 여러분 써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기존에 있는 기능으로 뻐기는 거는 실행에 에러가 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처리를 해봤고요. 좀 EDA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도를 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못 나갈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들은 위주로 좀 볼게요. 자, 일단 가장 쉬운 거 이거부터 해볼까요?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무엇인가? 이거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한번 누가 대답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을까요?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인포를 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칼로리의 밸류스로 솔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다시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그 주한이가 말한 방법으로 하면은 그 칼로리 밸류로 이렇게 이 칼로리 값을 컬럼으로 갖고 온 다음에 sort values를 하면은 요 값으로 소팅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덱스로 갖고 와서 아, 음, 높은 음식 한 몇 개 볼까요? 한 10개 볼까요? 그다음에 높은 음식들이니까 어센딩은 퍼스로 적어줘야 되겠죠. 이거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어, 뭐지? 아,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벡터와 연산, 그 뭐야, 벡터와 연산이 한다. 팬시 인덱싱을 해버렸어요. 인덱스를 갖고 와서 넣으면 인덱스는 이터러블한 객체잖아요. 이터러블한 객체를 그냥 DF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써버리면은 얘는 팬시 인덱싱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차인가 2주차인가에 배웠죠. df.log 함수를 써서 이렇게 롤을 팬시 인덱싱 할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출력됐지? 왜 이렇게 많이 출력됐을까요?
아, 저희가 이걸 반영을 안 해서 저 인덱스에 해당하는 여러 컬럼들이 다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어. 자, 이러면은 이제 상단 10개만 잘 나온 모습이죠. 뭐, 구스 미트 러. 음, 오리고기가 거위고기네? 거위고기가 칼로리가 높대요. 네,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고요. 한번 이것도 좀 봅시다. 이거는 좀 유의미할 수 있죠. 불포화 지방산이랑 포화 지방산의 비율은 좀 중요해요. 한번 좀 볼까요? 자,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야 될까요? 이제 저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포화지방산의 비율에 대한 컬럼수 새로 만들고 그걸 똑같이 위에 방법처럼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그거보다 굳이 새로운 칼럼을 생성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로운 칼럼을 생성하지 않고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DF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ED를 할 때 다양한 질문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으로 DF를 바꿔버려서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DF에 컬럼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그냥 각자의 스타일이라서요. 그냥 제 스타일이 그런 거지. 여러분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한 거냐. 아까 주원이가 말한 거랑 그냥 똑같은데 한 줄 코딩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벡터 연산으로 이 불포화 지방산 칼럼 여러 개를 일단 합쳤죠. 그다음에 그걸 포화 지방산에 대한 비율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소트 밸류스를 했고 인덱스를 잘랐으니까 그냥 주원이가 말한 거랑 똑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DF를 바꾸지 않으면서 아니면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실수를 또 했네요. df.log을 써야 되죠. 하면은 어 이렇게 보여주죠. 어 무슨 띵 false를 썼어.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saturated fat가 많고 얘네가 적은 애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솔트 밸류스를 통해서 이 값이 작은 애들이 골라진 거죠.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순딩 false 하면은 이제 제대로 saturated fat는 적고 mono unsaturated fat랑 poly unsaturated fat 이런 값들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해결을 하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지? 2분인데요. 그러면은 자, 이거까지 한번 풀어보고 요거 시각화까지 한번 해보고 오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요 제가 답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뭐 숙제로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각화까지 한번 해. 자, 그럼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 종류를 써야 될까요? 그냥 그 히트맵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히트맵을 쓰면 좋겠죠. 자, DF랑 SNS 히트맵이죠. 자, 히트맵 안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df.corresponding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요걸 하면은 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누메릭 올리는 툴을 안 적어주시면 에러가 날 수 있고요. 제가 누메릭 올리는 툴을 안 적었다가 인공지능에서 시험이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누메릭 올리 이거 중리 이거 안 적으면 지금 에러 났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빨간색이 상관관계가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이상하게 높은 애들이 몇 개 보여. 흰색이 높은 애들이네. 흰색이 1에 가까운 애들인데 이거 쭉 보면은 이 딱 봐도 높아 보이는 애들 있잖아. 여기 어디야? 이게 칼로릭 밸류랑 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이랑 칼로리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겠죠. 그럼 이건 뭐야?
비타민이랑 비타민이랑 이건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요 밑에는 제가 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 했고요. 네, 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